단종, 또 장릉. 한반도 지형이요. 별마로 천문대요. 저는 김삿갓 계곡이 전통 역사문화 저는 단종이 떠오르. 장릉이 제일 먼저 또. 장릉 단종이 단종이요. 단종이요. 왕의 이름이 곧 고장의 고유명사가 된 유일한 땅 영월. 자연과 역사를 계승하는 전통의 삶과 새로움에 도전하는 미래의 삶이 공존하는 변화와 도약의 땅. 살기 좋은 영월. 역동적인 사람들의 삶이 꿈틀대는 이곳에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마지막 숨결이 함께하고 있다. 강원도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릉과 함께 영월 군민의 정신이 깃든 단종문화재. 그 핵심 행사인 단종국장.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MC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어김없이 올해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조선의 6번째 왕이신 단종 임금의 왕릉이 자리한 장릉입니다. 강원도 유일의 왕실 문화가 뿌리내린 곳이 바로 이곳 영월이고요. 또 해마다 단종문화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967년에 시작돼서 벌써 5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단종문화제는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요즘은 또 이제 비대면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5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단종문화제.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축제의 장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단종문화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주 가치 있고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종문화제의 핵심 행사인 단종국장의 재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단종대왕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이 영월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종문화제의 역사와 또 단종국장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종문화제와 단종국장을 중심에서 이끌고 계신 최명서 영월 군수 모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월 군수 최명수입니다. 네. 좀 쌀쌀하지 않으십니까? 좀 쌀쌀합니다. 네. 영월은 4월 말로 가도 밤 기온은 조금 쌀쌀하네요. 특히 이제 밤에 하니까 네. 더 쌀쌀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 옆에는 김시덕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뢰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김시덕입니다. 네. 그 단종을 내조하는 어떤 영월 국민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사랑이 깃든 그 단종국장 재현 역사 스페셜에 패널로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오늘 그 단종국장의 내용과 의뢰, 그다음 재현 방법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작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단종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작가십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사랑을 다룬 영영이별, 영이별을 쓰신 우리 김별아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설 쓰는 김별아입니다. 제 고향이 여기서 멀지 않은 강릉이라서 영월은 저한테 낯선 고장이 아닙니다. 네, 오늘 그 단종 임금의 국장을 참관하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이곳까지 참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낮에 왔거든요. 네, 낮에 좀 일찍 왔는데 진짜 장릉에 봄이 무르익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뭐 여러 행사, 공연 뭐 이런 걸 진행했습니다만 이렇게 해가 진 밤에
교수님 저 뒤쪽이 이제 왕릉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 이제 아래. 비탈 위쪽이 단종 대왕의 위에 있죠. 능이 있고요. 네, 능침이 있는 건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 비슷한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단종국장 제헌 행사를 마친 다음에 네, 이 임금의 혼배이긴 신배를 모신 정자각 앞마당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봄 가을에 그 궁궐들을 야간 네. 개장하는 곳은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그 왕릉을 한밤에 방문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백을 모신 정자각 앞에서 우리 단종 임금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 영월 군민들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게 저로서도 너무나 귀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군수님께서 지금 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 장릉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장릉은 뭐 제가 이렇게 별도 소개 안 해도 다 알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입구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이곳은 세계유산으로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릉 40기가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을 벗어나서 있는 곳이 네. 이곳입니다. 군수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장릉은 단종 임금이 승하한 그 당시부터 있었던 왕릉은 아니었습니다. 이 단종 임금이 승하하신 게 약 1457년인가죠. 그리고 오랫동안 묻힌 장소조차 찾지를 못하다가 중종 36년 즉 1541년에 되어서야 비로소 그때 당시 영월 군수였던 박충원 군수가 묘를 찾아왔고 그 묘역을 정비를 하고 다시 40년 후인 1580년 선조 13년이 되어서야 상석, 표석, 장명 등 망주석 등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왕릉으로서의 이 단종릉 즉 장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 조선사 그리고 특히 그 왕실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도세자. 예, 사도세자의 죽음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가 이 단종 임금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삼촌이 조카를 죽인 네. 그런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제 단종 임금의 죽음이 도성이 아닌 이곳 영월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은 이 역사적 사실과 전설, 설화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영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설과 설화의 주인공이 돼서 단종 임금과 함께 이렇게 개입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도 그 사연 역시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단종 임금이 돌아가신 뒤에 세조가 시신을 거두는 자는 멸족시켜 버린다 이런 엄명을 내렸음에도 그 영월 호장이었던 엄흥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몰래 시신을 수습해서 이렇게 당시 여기는 숲이었다 그러죠. 예, 숲에다가 감회장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죠. 맞습니다. 이곳은 그 엄호장이 그 단종의 시신을 몰래 지고 와서 어디다 묻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마침 앞에 현재 장릉이 있는 곳이죠. 노루가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곳만 땅이 얼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따뜻하고 이런 곳이어서 노루가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가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매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바로 단종국장이지만 그 조선 임금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한 왕이 바로 단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왕의 죽음이지만 그 왕의 죽음에 그 당시에 영월에 살던 백성들의 삶도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종국장은 여타의 다른 조선 왕들의 어떤 그 국장과는 사뭇 좀 다른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좀 전문적인 내용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국장이다 보니까 생소하고 낯선 어려운 단어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좀 과장님의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단종국장 재연을 살펴보기 전에
단종 대왕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애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441년 8월 9일) 세종 23년 경복궁 자선당 처음으로 왕손이 태어난다. 이름은 이홍위, 조선 6대 왕이 되실 단종대왕이다. 궁궐에서 태어난 조선 첫 적통자의 탄생을 하늘은 시샘했을까.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사별하고 병약했던 아버지 문종마저 승하하자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다. 하지만 어린 왕의 앞에 놓인 것은 왕위를 노리는 피부치와 가신들의 모반뿐이었다. 숙부였던 수양대군은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영모의 누명을 씌워 머나먼 땅 영월로 유배를 보낸다. 단종의 고된 삶은 유배의 땅 영월에서도 계속된다. 강물이 굽이치는 서만인 섬 청룡포는 홍수가 져 물에 잠기고 단종은 영월 관아인 관풍헌으로 처소를 옮긴다. 날마다 두고운 안의 정순왕후와 한양에 대한 그리움에 애끓는 심정을 채 달래기도 전에 단종은 사약을 받고 서강, 그 굽이치는 강물에 넋이 잠긴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왕으로 추복된 단종. 너무나 짧았던 재위와 유배, 그리고 무덤조차 허락되지 않은 죽음. 네,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만 이렇게 또 정리된 화면으로 단종대왕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어린 단종의 삶이 더 안타깝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월은 단종이 유배를 온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월에서 왕실 문화인 국장을 재현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단종제는 원래 그 1967년에 네. 그 영월 군민들이 이제 단종 제양을 기리면서 종합문화재로 이제 발전시켜 온 것인데요. 1516년, 그러니까 중종 때부터 네. 단종 제례 능에 대한 제사를 올린 거죠. 그게 이제 한 450여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쭉 지내다 보니까 1967년도 시작한 단종문화제도 결국은 단종 제양이 핵심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한 50여 년 해오다가 단종 승하 550년이 되던 해죠. 2007년. 이제 그 영월 군민들이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 국장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네. 국장이라도 좀 제대로 치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맞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주 그 성대한 국장, 한 뭐 영월 군민 한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그 국장을 지내고 나니까 그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우리가 단종대왕 단종 문화제를 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국장 매년 국장 재현 행사라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해오게 된 겁니다. 그 2007년 처음으로 국장 재현하셨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영월 군민들이 참여해서 아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국장을 지냈습니다. 네. 예, 군수님 말씀대로 그 영월에서 치러지는 단종국장이 비록 재현이지만 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울이 아닌 그 유배온 땅에서 그리고 무덤조차 쓰지 못하도록 즉 허락되지 않았던 그 어린 임금의 정통성을 복원시킨 게 그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영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시작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무덤이라는 것 그리고 뭐 왕릉, 이 장릉 뭐 이런 무덤은 형식인 것 같아요. 예. 그 뭐 후대 왕들이 자기 조상인 이 단종 임금에 대해서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무덤을 만들었다면 네. 진짜 내용은 음. 그 단종 임금의 시신을 수습했던 엄흥도와 그 영월 군민들의 그 애도하는 마음, 그게 진심이 진짜 내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2007년에 이르러서 영월에 사는 사람들이 단종대왕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보기시키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영월 사람들이 함께 채워줬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에 뭔가 이 뭉클함이 있습니다, 군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종대왕은 영월 군민들에 있어서 굉장히 뭐 신과 같은 존재?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말씀은 결국 영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사실 왕실하고 그 일반 백성들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도 하고 완전히 괴리되고 유리돼 있었는데 어쩌면 이제 단종 임금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영월에 사실 오랫동안 살게 되신 거죠. 네. 호백의 집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상상을 좀 해보면 이 570여 년 전에 단종 임금이 이 땅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셨을 때 그 영월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위배로 오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겠죠. 벌벌 떨고 있고 숨죽이고 있었는데 이 통제 속에서도 어쨌든 시신을 수습했고 어쨌든 갔다가 감회장을 했고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영월에 엄청나게 많은 전설, 뭐 설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괴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전설들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전설이 많은 곳이 또 작가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어떤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실록이나 뭐 이렇게 딱 나온 딱딱한 몇 마디 뿐인데 이 전설이라는 것은 제가 소설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전설이야말로 숱한 사람들이 은밀히 품고 있는 소망 그리고 재구와 의식을 갖추지 않고도 바치는 위로의 제사가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국장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뭐 영월 군민과 뭐 우리 다른 그 후대 왕들이나 다 같이 산 사람과 죽은 자를 동시에 위로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세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단종국장 재현이 진짜 어떤 취지에서 시작되는지 이해가 아주 잘 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단종국장이 시작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상위모 대왕이시여 돌아오소서. 네.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은 그 영월에 관하였던 관풍원에서 그 단종국장 재현이 바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이제 임금이 승하하면 그 신하가 지붕에 올라가고 저렇게 임금의 옷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알아내는 그런 장면인데 이 그렇죠. 민간에서는 뭐 초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뭐 김소월 시에도 초혼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망자인 넋이 저 세상으로 완전히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붙잡는 그런 의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장면 자체는 그 복, 즉 돌아오시라라고 하기 때문에 복 혹은 고복 크게 불러서 돌아오시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인의 이름을 세 번 불러서 북망산천으로 떠나가는 고인 다시 이성에 돌아와서 머물게 하는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보다가는 윗어른이죠. 예. 큰 어른, 윗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기록에 따르면은 왕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위복이라고 기록에는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상위복.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그 쉽게 따지면은 제일 위에 계신 어른. 그때 당시에 국왕이 최고였기 때문에 가장 위에 계시는 분께서 돌아오십시오라는 뜻으로 세 번을 불렀다는 것이죠. 즉 그 임금을 가장 그 측근에서 모셨던 내시가 그 임금께서 이제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
그 옷을 왼쪽 어깨에 메고 이제 궁궐 지붕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북쪽을 향해 가지고 기록에는 상위복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상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시고 돌아오시라 하고 똑같은 말을 3번에 이제 걸쳐서 부르는 절차입니다. 즉 혼을 불러서 육신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인을 다시 소생시킨다는 얘기죠. 살아나시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와 그다음 고인의 영혼을 이승에 머물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3년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종묘에 부묘하려는 어떤 그런 뜻에서 이 고복이라는 절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도 되살아나지 않으면 이제 정말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되살아나면 실록에 크게 적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그다음에 이제 고인의 입이 다물어지지 못하게 각사 같은 걸로 이제 입을 고이고 그다음 손발도 이제 뒤틀리지 않게 묶고 그다음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그다음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싸서 묶는 과정에 염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절차, 즉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드라마 킹덤이었나요? 그 시작할 때 보면은 시신의 입에 쌀 같은 거 가득 채운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그 유교식 상례, 그 전통 상례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그 입안에 뭐를 가득 채운다라고 해서 이 절차를 반함이라고 그럽니다. 이 돌아가신 분의 이제 입에 쌀과 굿을 혹은 진주를 이렇게 넣어드리는 것은 고인이 저승에서 먹을 양식 그리고 저승에서도 어딘가 돌아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노잣돈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입이 비어 있지 않게 하는 것이죠. 즉 입이 비어 있으면은 양식과 노잣돈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을 꽉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뭐 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건졌지 않소 그러는데 김국환의 타타타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옷 망자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의도 사실 뭐 일반 평범한 백성들하고 또 임금님 거는 분명히 달랐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수의를 입히는 절차가 시신을 정화하는 목욕의 절차 이후에 바로 수의를 입히는 절차가 들어가는데요. 그 일반인들이 입는 그 입히는 수의하고 임금의 수의는 기본적인 바지 저고리는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개 국가의 그 최고 권자였기 때문에 그 달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임금만 입는 골룡포 등을 포함해서 총 그 9겹으로 구성되어 있는 옷을 입힙니다. 수의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칭을 입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9겹을 겹쳐서 입히게 되고요. 3일째가 되면 그 시신을 싸서 묶는 소렘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교포 및 교복과 겹이불 등 총 19겹, 즉 19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은 그 5일째가 되죠. 이때는 그 시신을 제궁에 입관하는 대렴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시신이 제궁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불 등으로 공간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네. 이때 총 90가지나 되는 옷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90층을 입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의 수의와 임금의 수의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염습하는 과정도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상당히 상세하고 또 엄숙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겠는데 복을 하는 과정이 이제 첫 과정인데 그걸 관풍원에서 진행하는 어떤 까닭이 있을까요? 네, 관풍원은 그 실제적으로 영월 군수 등이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단종대왕이 돌아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네. 처음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청룡포에 유배되었다라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청룡포에 유배된 그해 여름에 이 청룡포가 홍수로 잠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관풍원으로 옮겨와서 사약을 받고 승하하실 때까지 이 관풍원에서 계속 머물고 계셨습니다. 네. 이 관풍원은 1392년 그 조선이 창건된 태조 1년이죠. 이때에 건립되었고 영월 객사로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저는 저기 영월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네. 걸어왔거든요. 제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이제 관풍원도 봤고,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누각 하나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은행나무도 서 있고 그런 곳인데, 그 어떤 곳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관풍원들 안쪽에 보면
은행나무하고 함께 서 있는 누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자규루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규루. 자규루. 네. 근데 원래 이게 그 1428년 세종 10년에 영월 군수 신숙군이 창건해서 처음에는 매중루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저게 이제 또 그 단종대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종의 어떤 혼이 어린 장소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청령포에서 유배 온 단종이 그해 이제 서강물이 불어서 홍수로 범람을 해서 관풍원으로 옮겨오시게 된 거죠. 네. 그래 관풍원에 오셔서 어린 임금이 안 그래도 낯선 땅에서 홍수 만나고 또 거처를 옮기고 그러면서 얼마나 무섭고 그렇죠.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누각 자규루에 자주 올랐는데 소쩍새 울음소리 듣고 자신의 처지에 빗대 시를 읊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